제가 이제 마스크를 빼고 하겠습니다. 충분히 거리를. 좀 안으로 좀. 네. 자, 지난 시간에 헌법 조문을 마저 다 못 봤으니까 마저 빨리 보고 그다음에 PPT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양해배자까지 봤고요.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춘다 이렇게 있죠. 최근 들어서 종교의 자유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특히 이제 예배 문제 때문에 교회 다니신 분들이 특히 많이 이제 불편해하시고 뭐 하는데, 자, 사실 양심의 자유 아까 봤지만 양심의 자유보다 먼저 나온 게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의 자유가 은행에서는 그 자유권적 기본권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아주 초창기 멤버죠. 원단 멤버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고요. 분명히 종교의 자유는 아주 고도로 보장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야간 집회가 금지되어 있을 때도 종교 집회는 허용이 됐습니다. 밤에 하는 게. 그런 정도로 종교의 자유는 많이 고도로 보장된다. 그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다만 종교의 자유도 또 종교의 내심의 자유는 그건 뭐 양심의 자유와 마찬가지, 양심의 자유도 마찬가지고 종교의 자유도 마찬가지고 내심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거는 뭐 절대적으로 보장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너 어떤 양심이야, 너의 종교 뭐야, 이거를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죠. 강요하거나 그걸 물어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외면적으로 나와가지고 종교 활동, 종교 행사를 한다든가, 그건 양심도 마찬가지다. 내가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건 자유인데 그 양심을 외부로 표현하는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37조 2항, 네, 여러분 미리 말씀드려요. 37조 2항이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37조 2항. 그래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세 가지 목적으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무, 이 세 가지입니다. 헌법에 딱 나와 있죠. 이 경우에 한해서 그렇다고 그것도 아무 때고 뭐 이런 사유면 아무 때고 할 수 있냐, 그건 아니고 반드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 침해 원칙이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이 법률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국회가 제정한 법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제한을 하되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되고, 그리고 제한을 하더라도 그 자유와 권리를 뿌리부터 부정하는 정도까지 돼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37조 2항이죠. 이건 뭐 37조 2항은 아주 중요한 조항이죠.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 이걸 여러분께서 좀 아셔야 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서 이유가 타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꼭 필요한 정도의 최소한의 침해에 그쳐야 되고,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면 그것은 위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뭐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1조, 너무너무 중요한, 진짜 그야말로 별 3개, 별 5개. 21조가 바로 헌법의 핵심적인 거예요. 표현의 자유. 자, 표현의 자유가 있으면 모든 게 보장되는 겁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묵둥그려서 표현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있으면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이고, 만약에 표현의 자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있냐 없냐, 이것이 바로 인간이냐 아니냐, 인간이냐 축생이냐, 제가 참 구체적인 종을 얘기할 수 없고, 그는 인간이냐 짐승이냐를 가르는 이게 이제 표현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의해서 갈리고, 표현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가 자유로운 국가냐 그렇지 못한 국가냐가 나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다녀보신 분들 많이 다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런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죠. 근데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 가서 보면은 그 나라 국민들은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어 있고 주눅들어 있고 왠지 비겁해 보입니다. 반면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의
국민들은 당당하죠. 씩씩합니다. 저는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고 표현의 자유를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는 게 존 밀튼이라는 사람이 그 아레오파지티카라는 책 이름이 좀 묘한데 아레오파지티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1600년대에 나온 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게 표현의 자유의 성전입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유명한 게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을 얘기합니다. 사상의 자유시장. 그거 뭐냐면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논리인데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게 해야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판명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리는 남고 그렇지 않고 다 거짓말은 다 이제 도태될 거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입니다. 그래서 자유시장에서 사상의 자유시장, 프리마켓이죠.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게 표현의 자유죠. 그게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진리가 살아날 수 있다. 진리가 살아 숨쉴 수 있다. 이게 이제 존 밀튼이라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되게 오래된 유래가 있는 그런 이제 자유권이고요. 자유권의 심장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물론 표현의 자유는 그에 따른 책임과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여기 21조 상에 보시면 그 헌법에서 어떤 개별 기본권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남한테 그 자유권의 행사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 책임까지 배상 책임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게 이제 표현의 자유입니다. 다른 자유권적 기본권하고 아주 비교가 되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혹시 막 거짓말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다른 사람들 피해가 갈 수 있죠. 특히 이제 언론기관에 의한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이 이러한 언론 출판을 남용해가지고 막 거짓말을 한다든가 허위사실 유포해서 타인의 명예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이제 언론중재에 의해서 해결을 하고요. 언론중재 관련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특히 요새 또 인터넷 온라인 이걸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많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2조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 23조 재산권 보장. 자, 재산권도 이건 매우 중요한 그 권리인데 특이한 것은 다른 그 기본법과 달리 이 재산권은 그 내용을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특이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그 제약을 제약의 가능성, 규제의 가능성을 이 법 조문상으로 헌법 조문상으로 딱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것만으로도 부족해가지고 23조 2항에 보면 재산권 행사는 공공부문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조항인데요. 그만큼 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24조 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및 제한 또는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사용, 수용은 아예 소유권을 박탈하는 거고 공공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 내려고 개인의 사유지를 갖다가 딱 수용하죠. 돈 주고 딱 그냥 뺏어와버리죠. 물론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죠. 또는 이제 소유권을 저걸 뺏는다고 아까 표현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뺏는 건 아니고 이제 돈 주고 가져오는 거죠. 그 소유권까지 이제 바꾸진 않더라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하게 타인의 토지를 공공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는 이제 제한 사용까지는 아니지만 또 이제 예를 들어 일정하게 통행을 그쪽으로 하는 활동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이게 법률로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 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은 완전한 보상입니다. 완전한 보상. 그리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얼마 전에 우리 최근에 주택 공급 문제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하냐 마냐 잠깐 얘기가 들어갔죠. 자,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자, 이것은 수용 사용 제한에서 뭐에 해당할까요? 제한. 그렇죠. 제한인데 근데 그런 그린벨트인 경우에 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없죠. 예.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중층적으로 있어요. 그린벨트뿐만 아니라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호구역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일정하게 지원을 해줘요. 근데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그냥
어떤 제한은 제한인데 대제적인 제한이다. 그러니까 뭐 해가지고 그냥 보상이나 특별히 그런 거 없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24조, 25조는 이제 그 선거권과 공무담의권에서 이게 바로 이제 참정권적 참정권에 해당합니다. 참정권.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플러스 선거권과 공무담의권 플러스 뒤에 보시면 이제 77조인가에 보시면은 국민투표권이 있습니다. 그 중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국민투표 이것도 이제 참정권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헌법 130조에 보시면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 이런 것도 저기 되는 것입니다. 참정권에 해당합니다. 77조가 아니라 72조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참정권에 해당된다고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선거권, 청원권 여기서부터는 이제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라고 청구할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국가기관에 문서 청원할 권리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는데 다만 이제 타인을 비방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없고요. 청원법에 의해서 절차나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제 27조는 이제 재판 청구권입니다. 재판 청구권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일정한 자격을 갖춘 헌법과 법률이 인정한 법관만이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막 재판을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제 27조 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4항의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여기는 이제 형사 피고인만 나와 있는데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 피고인은 이제 재판이 이제 재판 단계에 들어간 거고 재판 전에 이제 수사 단계에서 이제 피의자라고 하죠. 이분들은 이제 다 무죄로 추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심에서 유죄가 판결이 됐어, 유죄 판결이 났어도 불복해서 또 항소를 하면은 여전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으로 그 28조는 이제 형사보상 청구권, 형사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구속되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네 이렇게 해가지고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 받았을 때는 국가에서 이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다음 29조는 국가배상 청구권이고요. 네. 30조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입니다. 이 30조는 이제 범죄로 인해서 생명, 신체의 피해를 입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통 이게 많이 나오는 게 교통사고의 경우에, 이거 교통사고도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그 복지의 성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예방하는 국가의 책무인데 국가가 그걸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범죄 피해를 본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내가 일을 못하니까 우리 가족들과 내가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국가가 도와다오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네이버 같은 데 보면 범죄 피해자 연합회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법정 단체인데 그런 데서 하면은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데를 안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거기서 법률 상담부터 법률 지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료 지원 이런 거 가지고 다 상담을 해주니까 훨씬 더 효과적인 범죄 피해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국가로부터 일정하게 돈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29조는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인데요. 공무원의 어떤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았을 때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 면제되지 않죠. 그래서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공공단체는 주로 지자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공무원이 어떤 소속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업무와 관련해서 불법행위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 당장 돈이 없으니까 국민한테 그 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일단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배상을 해줍니다. 해주고 그래서 100만 원을 배상을 해줬다면 그 돈을 그 담당 공무원한테 구상권 다시 네가 그거 내놔 이렇게 청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징계. 그 다음에 세 가지죠. 세 가지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첫째는 승진, 두 번째는 징계, 세 번째가 구상권입니다. 그래서 구상권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이거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공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일정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보험도 있고 뭐 그렇다 그래요. 자 이제 29조 2항은 이거 독소 조항입니다. 이거 29조 2항은 유신헌법때 들어간 조항인데 이게 아직도 안 없어지고 있어요.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이 어떤 전투나 훈련이나 이런 거 하다가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오발 사고도 있을 수 있죠. 또는 뭐 지휘관의 판단이 있으려 해가지고 지휘관이 뭐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불이익을 입거나 뭐 그랬을 때 이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원래대로는. 근데 그걸 못하게 한 겁니다. 못하게 하고 일정한 보상을 해준다. 국가가 법에 의해서 따로.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서 어떤 그 군인이 예를 들어서 나의 상사가 됐든 아니면 나보다 뭐 하급자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불법 행위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얻은 생명 또는 내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군대 같은 데서는 잘못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명백히 부당한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군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배상을 못 받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배상을 못 받게 한 겁니다. 국가배상을. 소정의 보상은 받죠. 그러나 국가배상을 못 받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월남전 때 그 월남에 파병 나갔던 군인들이 그 다른 그 동료 군인이나 이런 거 오발이나 군기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못 받으니까 그 배상을 요구하는 게 많이 폭주하니까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려고 유신헌법 때 이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군인이나 경찰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금지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폐지돼야 되고요. 이런 조항을 좀 약간 모순된 표현이긴 한데 위헌적 헌법 조항입니다. 이게 헌법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위헌적인 건데 다만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이거를 위헌이라고 판결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 개헌할 때는 이거 반드시 이것은 없어져야 되는 조항이죠. 다음으로 30조는 타인의 범죄 이건 아까 봤고 이거 아까 30조 먼저 했구나. 20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1조부터 이제 사회권적 기본권입니다.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36조 1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만 좀 한번 재미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행복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예전에는 어떻게 되면 혼인의 순결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혼인의 순결과 근데 이게 이제 혼인과 가족생활은 이렇게 되는데 왜 혼인의 순결이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재헌헌법에서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축첩제도가 만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국회의원들도 심지어는 뭐 그런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 국가를 세웠으니 봉건적인 걸 다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 게 농지개혁을 했고요. 경자 유전의 원칙에서 그래서 현재도 우리 헌법 뒤에 보면 이제 경자 유전의 원칙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축첩제도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축첩제도를 없애려고 혼인의 순결과 뭐 가족의 평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헌법 조항에 넣습니다. 재헌헌법에. 근데 그걸 국회의원들이 조문 심사하다가 이 조항이 들어가면 자기들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혼인의 순결이라는 말을 가족의 순결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가족의 순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당시에 장면씨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옛날에 그 총리도 했고 그분이
이거 무슨 소리냐? 이거 축첩 때도 없애려고 혼인의 순결이라는 조항을 넣는데 이런 식으로 가족의 순결 한다. 이거 완전히 이거는 뭐지 이거 농락 저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시 혼인의 순결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제 듣기에는 약간 그 자체도 약간 좀 봉건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원래 뜻은 그런 것이었다. 축첩 제도를 없애려고 했던 거죠. 37조 2항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앞에 이제 1항도 중요합니다. 1항 37조 1항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조부터 30조까지 36조까지 봤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가 아니다 아닙니다. 여기 없어도 얼마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권, 물론 그 일반적 행동자권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또 보호받는 헌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그런 기본권 인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37조 1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조, 39조는 이제 국민의 의무,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9조의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죠. 그 다음에 39조 2항에 병역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상충되는데 여러분 국방의 의무는 여러분도 다 지시는 겁니다. 저도 지고 그 다음에 병역 의무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남성들한테는 현재 병역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구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없죠? 우리 이제 PPT 봐야죠. 네. 자, 이제 이건 이제 임시정부에서 헌법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임시정부 헌법 하면은 뭐 그게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거겠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당시에 전 세계 언론 매체들이 다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에서도 다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하고 다. 근데 뉴욕타임즈에 나온 기사를 보시면 임시정부 헌법이 1919년 4월달에 공포가 됐는데 6월달 기사에 보면 한국 헌법은 평등한 참정권, 의무교육, 군사훈련, 그다음에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고 국제연맹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시정부의 수립과 그다음에 임시헌법의 발표가 이것이 국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우리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헌장 1919년 4월 11일 날 제정됐는데 그 1조가 오늘날 우리 헌법 1조 1항은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그 다음에 4조에 보시면 그 기본적인 그 인권이 다 나옵니다. 신교는 이제 종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저작,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신서는 이제 통신을 의미하죠. 통신. 주소는 이제 주소라는 주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주거. 그다음에 이전, 아까 거주 이전의 자유. 그다음에 신체의 자유, 소유의 자유 이건 뭐 이제 재산권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국민의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뭐 이렇게 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조에 보면 생명형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생명형. 사형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아주 진취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방금 본 것은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44년도에 이게 또 개정이 됩니다. 개정. 그 중간에 뭐 대여섯 번 개정이 됐는데 제가 왜 대여섯 번이라냐면 저는 학교 다닐 때 5번 개정됐다고 들었거든요. 배웠거든요. 임시헌법이. 근데 최근에 보니까 6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 잠깐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1944년에 개정된 임시헌법, 그 당시에 임시헌장이라고 했는데 거기 보시면 이 전문을 제가 실어놨는데 이게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헌법 전문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요. 실어놨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민족은 우수한 전통을 가지고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인류의 문명과 진보에 위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정치, 경제, 문화, 기타 일체 제도의 자유, 평등 및 진보를 기본 정신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과 임시의정과 임시정부가 건립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체도 상당히 오늘날 우리 헌법 전문하고 비슷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임시정부 헌법 개정 1라편인데요. 1, 2, 3차, 3, 4, 5차까지 개정이 된 걸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몰랐던 25년도에 두 번 개정이 됐다. 1925년도 4월 달에 한 번 개정이 됐고 7월 달에 또 개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총 6번 개정되었다. 그러니까 7호까지 나오죠. 임시헌법이 7호까지. 그리고 명칭은 임시헌장이라고 했다가 임시헌법이라고 했다가 임시약헌이라고도 했다가 다시 임시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 일제강점기에 그 만리 타국에서 이렇게 임시정부 세워가지고 열심히 헌법도 만들고 하면서 일제와 맞서서 독립의 어떤 그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948년에 9월 1일 날 발행된 대한민국 관보 제1호 여기에 바로 우리 헌법이 제헌헌법이 실려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헌법 제헌헌법 원문은 6.25 때 분실됐습니다. 분실돼가지고 다만 그때 그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걸 토대로 복원해 놓은 게 지금 국회에 있긴 합니다. 자, 이게 이제 48년 헌법 제정됐을 당시의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여기 나오죠. 대한민국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48년부터 당시의 국민들은 또 당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3.1 운동 당시에 대한민국이 이미 건립됐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서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행헌법 전문이고요. 아까 살펴봤고요. 몇 가지 이제 헌재 판결을 최근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백남깁씨 농민 그 경찰 물대포로 직사해가지고 사망에 이르렀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물대포 직사는 위헌이다라는 것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이제 그 근거가 됐던 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이 헌재 판결 이후에 가스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차를 사용할 수 있다. 살수차가 빠졌죠. 가스차 여기는 살수차가 있어요. 여기 빠졌어요. 근데 요 뒤에 또 다른 조항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해안 바다에서 그래서 중국 어선이나 막 이런 데 와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뭐 이렇게 진압할 때는 살수 물대포 쓸 수 있다는 규정이 그 뒤에 그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시위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현재 이제 한번 못 쓰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직사살수는 아주 꼭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직사살수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거의 없는 반면 그로 인해서 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이 일어난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헌법 소원이었습니다. 헌법 소원. 자, 이거 이제 오피스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오피스텔하고 아파트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저도 이걸 보고 알았는데, 자,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제 주거용으로 쓰기도 하죠. 근데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보다 취득세를 더 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오피스텔로 어떤 부부가 이사를 갔는데 같은 평수인데 아파트는 취득세가 1%인데 오피스텔은 4%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세평등주의 위배되지 않냐 하고 이제 해가지고 헌재에다가 이 사건을 했던 건데, 오피스텔은 여기 보시면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85제곱미터 이게 한 20평 되겠죠? 아니다, 20평 되겠네. 한 30평 되겠네요. 30평 할까요? 20평대 후반. 그 정도 되면 온도를 설치할 수가 없답니다. 오피스텔은. 그런 게 이제 아파트와 차이가 된 건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등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사실상 사용 용도, 즉 주거용으로 쓰기 때문에 아파트랑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근데 이제 왜 취득세만 이게 차이를 두냐 해서 이것은 그 취득세는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등과는
그 과세 목적이 다르다. 그리고 과세 요건도 다르다. 여러 가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차등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헌재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여러분 오피스텔 사실 때는 아파트보다 취득세를 더 내야 된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온도를 설치할 수 없답니다. 자 이제 재건축 재개발 많이 있는데 재개발에는 그 없는데 이제 재건축에는 초과이익 부담금을 이제 매긴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뭐 5천만 원인가 세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재건축 초과이익과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재개발하는 거는 그런 세금이 없는데 왜 재건축만 이렇게 많이 내라는 거냐. 그래서 헌법소원을 한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여러분 우리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을 아주 헌법재판관님이 잘 설명해 주세요. 땅을 파면 재개발이고 집만 허물면 재건축입니다. 예, 아주 이거 여러분 참고로 이거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게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거 약간 편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줄여서.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헌법재판소와 이 작가님께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가시면 첫 화면에 만화로 보는 헌법 판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뭐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재개발의 경우에 있어서 재개발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시설 등 막 인프라를 다 갖춰야 되는 대공사죠. 반면에 재건축은 건물만 새로 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예를 들어서 요거만 봐도 이제 재개발의 경우에는 뭐 개발 이익을 어느 정도 그 개발 주체가 기여한 바가 있는데 재건축은 건물만 딸랑 지은 거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엄청나게 집값이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일단 주택 가격과 개발 비용, 뭐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제 분담금으로 매긴다는 겁니다. 재건축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에 따라 제한되는 재산권에 비해 재건축 사업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막아서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합헌으로 봤던 것이죠. 네. 자, 회원제 골프장 이거는 좀 이거 많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부가금 제도와 관련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다른 운동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뭐 어떤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근데 골프장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부과한 거예요. 이건 너무 좀 차별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헌재에서 이것을 위헌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자 이제 산재도 이제 자 이게 이제 어떤 게 있으면 옛날에는 그냥 자기 혼자서 출퇴근하다가 사고 나면은 산재 적용을 안 받았어요. 설령 산재 보험을 가입했어도 자기 혼자서 뭐 자전거 타거나 뭐 걸어서 출퇴근하다가 또는 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 나도 산재 그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위헌 판결 났어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위헌 헌법 불합치. 헌법 불합치는 이제 이게 법에 어긋나니까 빨리 헌법에 어긋나니까 빨리 법을 바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산재보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통근버스 등 그런 걸 이용하지 않았어도 산재 출퇴근 때 다쳤을 때 산재를 받을 수가 있게 됐는데 근데 이제 법이 개정됐는데 2018년 1월 이후 사고가 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거예요. 새로 만든 법에서.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자 이 사건 당사자가 사고가 난 게 2016년 11월 달인데 그 전에 2016년 9월 달에 2달 전에 헌재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헌 결정이 났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개정 법률을 이제 2018년에 한참 있다 국회에서 법 하나 만들기 힘들죠. 이런 거 좀 빨리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개정 법률을 시행을 이제 2018년부터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소급 적용해서 소급해서 이롭게 해주는 것은 위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소급 규정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 편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그거 어차피 이 사람도 똑같이 출퇴근 때 사고 났는데 이 사람만 제외하면 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그런 차별이. 그래서
평등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분도 결국은 아까 그 환자도 결국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고요. 여러분 그 광고도요. 아까 제가 표현의 자유 참 강조드렸는데 상업 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할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표현의 자유에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검열금지입니다. 검열금지. 검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의사 표시를 표현을 하기 전에 행정권의 행정부의 어떤 해가지고 사전에 그 내용을 심의해서 그것을 발표할지 말지를 행정권이 결정하는 것. 그걸 이제 검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검열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어떤 경우도 안 돼요. 근데 다만 이제 여러분 법원에서 뭐 출판금지 가처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법원은 행정부가 아니죠. 사법부죠. 사법부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그렇게 하는 건 그것은 허용이 됩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이렇게 남용하면 안 되죠. 얼마 전에 최근에 클린턴 조카가 클린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인격 모독적인 책을 썼는데 법원에서 그 첫 출판금지 가처분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출판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떼돈 벌었을 겁니다. 조카. 그게 이제 물론 사법부에 의해서는 그 출판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최대한 정말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건강기능식품도 이것이 이제 뭐 몸에 어디에 좋다 이런 거를 뭐 함부로 쓸 수 없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심의가 철저합니다. 이게 식약청에 의해서 파워가 많죠. 근데 엄연히 광고도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누적된 헌법 판례에 의해 가지고 광고도 상업 광고도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라고 이미 다 그렇게 다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죠. 근데 광고를 허락받고 하는 게 사전검열 아닌가요?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상업 광고라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되므로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은 금지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의료 광고는 방금 살펴본 건 이제 저거요 건강기능식품이고요. 이제 의료 광고도 마찬가지로 의료 광고. 심의를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의사들이 우리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것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고 결정이 이미 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수사 대상자의 민감 정보 제공하는 거. 자,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체포를 해야 되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재 파악을 하려다 보면은 이 사람이 뭐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려면 건강보험공단 여기가 이제 모든 데이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협조문을 보냈어요. 보내면서 보냈더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범죄자에 대한 정보, 민감 정보를 갖다가 경찰에다 제공했다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이 범죄 혐의자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헌이다 이렇게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죠. 아주 담대하죠, 그죠? 경찰에 수사를 받는 사람이 우리 경찰 상대로 헌법소원을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딱 이렇게 해서 이게 이 경우에는 의외로 헌재에서 이건 이제 이 범죄 혐의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보 제공 행위는 꼭 필요한 그 소재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제 한 2, 3년 동안의 요양급여 정보를 제공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다 일일이 까발릴 필요는 없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위헌 결정이죠.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이 혹시 범죄 수사 받고 그러신 분 안 계시죠? 네. 경찰에 이제 휴대폰 뺏겨보신 분 혹시 계세요? 그런데 가면은 휴대폰 포렌식 하잖아요. 포렌식 할 때 이거를 가면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받다가 이제 압색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가져가서 휴대폰 털 때 그걸 이제 포렌식을 합니다. 그때 포렌식 할 때 그 변호인이 반드시 입회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변호인이 입회를 해서 할 때 그 포렌식을 왜냐면은 그 사건에 대한 것만 포렌식을 해야지 그 외의 것까지 하면은 그거는 안 되거든요. 그거는 개인정보 침해가 됩니다. 그 철저하게 그건 철저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놓게 되면 그때 변호사가 옆에
보통 공정가격이 한 150만 원 정도. 안전만 했는데요? 네? 안전만 했는데? 옆에 그 입회라 어떻게 입회? 안전만 했는데? 네. 아 물론 이제 앉아 있으면 조언도 해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또 부당하게 이제 뭐 불리한 진술 같은 거 강요당하지 못하게 해주는데. 자 그리고 옛날에는 여러분 그 행정고시나 5급 공무원 시험에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요새 조금 한 중년 정도 되신 분들은 아마 그걸 기억하시는 분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거 다 없어지고 이거 다 위헌이에요. 차별. 고령 나이를 이유로.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진입반 재산환수는 재산권 침해냐 했을 때 바로 그 무슨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뭐 민족정기 등등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고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개혁을 연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성가본 이제는 얼마든지 엄마 성 따로 수 있죠. 헌재에서 그거 다 위헌 결정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혼인신고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요새 최근에 결혼하신 분 안 계시겠죠? 요새는 혼인신고할 때 제가 결혼할 때도 이건 없었어요. 근데 여기 성본의 협의라는 게 신설됐어요. 그래가지고 자녀의 성본을 모의 엄마죠. 엄마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셨습니까? 그럼 예 아니었다. 왜냐면 예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할 때 엄마 성을 따를지 아빠 성을 따를지 그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니요 협의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버지 성을 맞는 걸로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제 친구의 이거 방송된 거고 사생활. 그래서 여러분 저기 어떤 법률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뭐 변호사 비용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변호사에도 우리가 무슨 뭐 마을 변호사도 있고 변호사들이 또 어지간하면 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많이 또 이렇게 하는데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 가시면 실제로 여기서 많이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국 범죄 피해자 지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그래서 범죄로 인해서 생명 신체 피해를 입습니다. 재산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여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가장 해도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가도 되는데 국회 여기에 여러분 지역구 의원실에는 이렇게 전화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선거에 목을 매기 때문에 지역구 유권자가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도와주고 자기들이 직접 도와줄 수 없으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라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멀게 생각하지 마시고 애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일단 뭐 이상으로 시간 다 되고 그리고 제가 책을 하나씩 나눠줬는데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이 책인데 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끄세요. 예. 앞에 쓰셔서 소개. 이거 책 광고하는 거 아닌데 이거는 여기 오타가 있어서 제가 여기 보시면 날개에 보시면 중간쯤에 2012년부터 일반인을 위한 헌법 교양서라고 써야 되는데 헌법 교양서 오타가 있어요. 이게 제가 저희 연구소에서 책을 처음으로 내가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쓴 책은 그동안 출판사에서 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연구소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몇 페이지냐 어, 25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역임했던 이시영 선생 사진이 나오거든요. 25페이지. 근데 여기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이렇게 해놓고 그게 또 중국 뒤에 또 나와요. 그는 해방후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이 됐다. 그래서 이거는 그 하나는 지워주시면 돼요. 오타가 딱 두 군데 있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못하고. 그러니까 책의 완성도에서 오타가 있으면 이건 프로가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뭐 질문이나 있으시면
또는 뭐 의견. 아까 저희 방송 중에 네, 댓글로 네. 학교 다닐 때는 5대 의무가 있다고 배웠는데 아까 4대 의무, 의무 4대 4대 의무 뭐 이렇게 어쨌든 그런데 아까 어. 헌법에서는 이렇게 잠깐 보면서 넘어갈 아. 때 국방의 의무하고 납세의 의무만 이렇게 나와서 혹시 납세, 국방, 교육, 근로. 네 가지 있는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근로의 의무라는 것은 이 규정을 해서 이제 그 처음에 재헌헌법에 근로의 의무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불로소득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는 건데 뭐 자유시장 경제에서 불로소득을 어떻게 먹어? 그러면 뭐 그냥 재벌 2세들은 다그 3,000교육 때문에서 감지되고 있어요. 근로의 의무라는 사실상 그거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도 없는 일하기 싫으면 일하지 않을 자도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근로의 의미가 있는 게 언제냐면은 예를 들어서 국가 비상사태에서 전쟁이 났거나 그랬을 때 강제로라도 동원령이 내려지거든요. 그럴 때는 그때는 근로의 의미가 있어요. 법적인 의무가 됩니다. 네, 그게 있고 그다음에 교육의 의무는 이제 의무의 교육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교육의 의무. 그다음에 납세, 국방. 근데 제가 왜 아까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구 헌법에는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납세 같은 건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의무를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제 국민주권 사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면 좋은데 주권자들이 자기들의 권리 목록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야, 내가 오너인데 이 나라의 오너인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갑이야. 이거거든요, 헌법이. 그러니까 누구도 나한테 이러나 저러나 못해. 그러니까 거기다 의무를 쓰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국민의 의무라든가 이런 걸 안 써요. 근데 우리는 왜 썼냐? 그게 일본의 메이지 헌법에 영향을 받았어요. 지금 일본 평화헌법인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일본 군국주의, 일본 제국 헌법이죠. 공식 명칭은 일본 제국 헌법이에요. 그 이제 속칭 메이지 헌법이라는데 왜냐면 메이지 천황 때 만들어서. 근데 거기에 이제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됐고 그건 또 일본 애들은 그걸 어디서 왔냐? 독일의 프로이센 헌법에서 왔어요. 왜 그러냐? 독일의 프로이센에 건너가서 헌법을 배워온 게 누구냐면 도요토미 누구죠? 이토 히로부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독일에 가서 프로이센의 그 대학 교수들한테 헌법을 가해를 받아요. 2명의 독일 교수한테 과외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일 헌법을 봤는데 그게 독일 헌법은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과 달라서 이것은 군주제로 옹호하는 헌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민혁명으로 만든 헌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혁명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군주 왕들이 이러다 망하겠는데 혁명이 일어나겠는데 혁명의 열기를 빼기 위해서 빼기 위해서 만든 헌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왕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헌법이었고 거기에는 신하들의 백성민자 신하신자 신민들의 의무를 반드시 하죠. 그 메이지 헌법, 프로이센 헌법, 메이지 헌법, 그게 우리 헌법. 그래서 일부 잘 설명 안 해요. 제가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언제든지 제가 온라인으로 뭐 물어보시면 제가 성의껏 아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채가 하나 남았으니까 저 아까 설명하려고 그 오타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면 보내시죠.